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늘 국민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으로 분열시키는 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 벽은 감사원 업무 영역의 한계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정책을 감사원으로서는 사전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도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시장경제 원리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최고의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각각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정책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를 던질 것인가. 저희 선택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더러 미담제족이라 하십니다. 감사원장 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도 그러셨죠. 병역명문가, 친구와의 이야기, 입양 등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사실 여러 국민들께서 당연히 하고 계시는 것들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목받으니 송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담제조기입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기보다는 당연한 일이 되는 품격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고. 저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망가져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한민국을 더 높이 오르게 할 힘을 키우는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공정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기업가들을. 또한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높이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가 마치 자신들의 몫인 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영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 부분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교육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향 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력 향상의 뚜껑을 열어놓겠습니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는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을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하여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 추구하겠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투명성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재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담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 영매여서는 우리의 힘을 모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번영의 기초를 닦은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이제는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올바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과 더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압력에는 단호히 맞섰고 결단의 순간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최재형,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대한민국, 법과 원칙의 견고한 틀 위에서 국민 누구나 자유의지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다는 후보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언론인들께서는 이 화면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질문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한 분당 질문 한 가지씩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언론인분께서는 소속 언론사와 본인의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자와의 질문 간담회 시간은 저희 후보 캠프의 김기철 공보팀장의 진행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팀장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열린캠프의 공보팀장 김기철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사에서 기자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실 각 언론사의 기자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처음 JTBC의 김태형 기자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JTBC의 김 기자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JTBC 김태형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 문제를 비롯한 현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최근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의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남북 관계에 있어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이 탑다운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대안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남북 대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 간 만남을 통한 대화, 탑다운식의 대화가 가능한지 또는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북 대화,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현실은 모든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결국은 실무적인 입장보다는 정상들이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진지한 만남,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한 그러한 만남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함께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KBS의 박민철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공간이 가능하시다면 기자분께서는 마스크를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스크 일단 쓰고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네, KBS 박민철 기자입니다. 형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게 지금 양국 간에 이렇게 얽혀 있는데 원장님이 집권을 하신다면 이 한일 관계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당당한 외교라 하면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관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저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교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 그러한 양국의 어떤 태도에 기인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지금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일부 또 하급심에 다른 판결도 나오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아마 하급심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국제적인 양국 간의 협정이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결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징용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한 기조하에서 정부 간에 풀어야 될, 정부 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과거사의 문제와 또 현재 양국의 국익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사의 문제는 거기에 얽혀서 더 이상 양국 관계의 개선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양국의 어느 곳에도 어느 양국에 대해서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양국 관계의 교착 상태, 미래를 향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손을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뉴데일리의 손혜정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마이크 열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손혜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기자회견문에서도 병역 명문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후보님의 장모 되시는 분께서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또 남다른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통역 비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몇 년 동안 통역 비서를 수행하셨는지, 또 어떤 계기로 프란체스카 여사와 인연이 닿아서 통역 비서를 하시게 됐는지 등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저희 장모께서는 결혼 전까지니까 1959년까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개인 비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시면서 그만뒀는데 제가 어떤 경위로 비서가 되셨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비서 역할을 하시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두셨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자세한 답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투데이의 박준상 기자께서 손을 드셨는데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젊은이들 일자리 정책 말고 저출생이나 다른 관련된 정책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 휴대전화 볼륨을 켜놓으시면 이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휴대전화 소리는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청년들 일자리 정책이나 다른 뭐 저출생 정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그거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쉬웠고 또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았던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기업이 돈 잘 버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저출산 문제,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키울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물으셨는데 일단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경쟁에서 떨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정부의 행태와 같이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됐구나. 나도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서부터 손을 들고 계셨던 동아일보 조아라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조아라 기자라고 합니다.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와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대선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시라는데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 또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 이걸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은 부동산 문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주도 공급보다는 민간 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 보유세 그것으로 부동산 거래를 꽉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고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 양도세 완화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임대료를 안정화시켜야 나도 좀 앞으로 장기간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주택을 시급히 구매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안정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차 사업자 이런 사람 등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그
그 사람들이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전체의 어떤 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도 이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의 재구조 또 편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윤석열이 아니고 저인가? 윤석열 후보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 작년서부터 참 정권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또 우리 보수 야권의 어떤 결집을 이뤄냈던 훌륭한 분입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나왔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첫째 제가 나온 저희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에 있다,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또 아직도 정치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국민들이 통합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평생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또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또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희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지도자에 대한 요구를,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유로 윤석열 후보와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함께 경쟁하고 또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이상원 기자님 아까부터 준비하고 계신데 질문해 주십시오. 국민일보 이상원 기자님. 예, 국민일보 이상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당당한 외교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겠다고 선언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사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대중 외교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중국과의 외교 관계 우리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제 교역 양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역사적으로 또 많은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우리 중국과 우리는 많은 관계를 오랫동안 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의 어떤 외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외교의 가장 첫 번째는 원칙 있는 외교, 국익을 위한 외교, 당당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 정부의 외교 태도가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우리의 이익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국과 우리 사이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물건들이 중국 산업에 치명적인
중요한 물자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당당한 외교를 펼치면서 이제는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와 이런 인류의 평화 이런 가치를 공동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에서 YTN의 우리 박서경 기자님이시죠?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박서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공약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SNS 통해서 많이 내고 계신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렇다면 또 이 지사님의 기본 시리즈에 관한은 원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글을 올리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재명 지사께서 가장 그 중요한 공약으로 주장하시는 기본소득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그러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매달 8만 원 정도 나눠주는 그것으로 과연 국민들에게 그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 이거 불합리합니다.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려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그 지원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고도화됐을 때, 그럴 때에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시행될 그런 시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고 이것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또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공약이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한 공약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복지 지원 시스템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정책을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이 복지 정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복지의 체계를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한정된 재원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넉넉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정말 다른 이웃을 도와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러한 불합리를 막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은 왼쪽에 맨 위에 있는 MBC 김정인 기자님이시죠?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MBC의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범죄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제 경제적 철학과 내공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최저임금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 처음에 이 정부의 의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돕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를 개선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그 정부의 행태 결국은 일자리를 뺏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려운 생활로 몰아넣는 그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께서 경제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김동연 부총리만큼 경제를 알겠습니까? 김동연 부총리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 저도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경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경제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 이동훈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이동훈입니다. 지금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 규제 철폐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공정거래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기업 옥죄기 법안이 통과됐다는 그런 제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기업 규제 법안 중에서 꼭 철폐해야 되는 법안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규제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 것이어서 어느 한 면만 보고 우리가 규제가 이게 타당하다 또는 이게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균형 있는 규제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업 활동과 또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법 중에서 특히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의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의 범위를 너무 확장하는 그러한 법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핌의 김태훈 기자시죠. 질문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뉴스핌 김태훈 기자입니다. 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핌의 김태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으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서 연기되고 중단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보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연합훈련, 이거 실제 병력 동원해서 하는 훈련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대단위 이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대단위 이하 훈련만 하지 정말 필요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국가축구대표팀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시뮬레이션 전자게임으로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연습을 해야지 전자게임 해가지고서 실제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복원돼야 되고, 특히 우리의 안보가 북한의 어떤 요구와 지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TV조선의 이채림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후보님의 공약 중에 하나로 연금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같이 기금 고갈이 좀 예측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긴 했는데 정치인들이 좀 먼저 말하기는 어려운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령 연령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고려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2054년 아마 그 이후에 예측에 의하면 좀 더 당겨졌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현재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많이 주고 덜 내고 많이 받는 결국은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은 젊은 청년들의 미래의 부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지지층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해온 것, 그것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 개혁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더 수기해 가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고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이것도 아마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겁니다. 어느 후보께서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 제가 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매년 수많은 돈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좀 논의하면서 우리 국민들 또 공무원들 지속 가능한 그런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 두 번째로는 경향신문의 유설이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어떻게 말해?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여성 혐오에 동조해서 이른바 이제 2대남, 20대 남성들의 표만 신경 쓰고 이제 2030 여성 유권자들은 패싱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네, 지금 잠시 연결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 유설이 기자 카메라가 지금 꺼져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막간을 이용해서 후보께서도 물 한 모금 축이시지요. 아, 예. 안 나온 거야, 음성이? 아, 잠깐만요. 아, 네. 지금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입니다. 네, 최근 윤석열 후보가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성 혐오에 동조해서 이른바 이제 2대남, 20대 남성들의 표만 신경 쓰고 2030 여성 유권자들은 패싱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논란에서 차별화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페미니즘이 이성 교제를 막는다는 윤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그 페미니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남성이 여성은 안 사귀겠다, 여성은 남성은 안 사귀겠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의 진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 페미니즘 문제를 보는 저희 시각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젊은 이들이
남성 여성의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저는 매우 가슴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어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실현되고 또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관행과 인식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정부가 그냥 법과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관행과 인식 간의 어떤 상호 간의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은 출마 선언문에서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 정권이라는 벽을 말씀하시면서 감사원 업무 영역의 한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에는 감사원장직 중도 사퇴 명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와대의 위법 부당한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의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원의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 재청권을 존중해서 다른 분을 제청해서 그 문제는 해결됐고, 그것이 뭐 위법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좀 안을 들여다보니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공직에 청와대에서 사실상 그 공직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가서 그 기관에 어떤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충성하는,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업무 영역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사원은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의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밝혔지만 그건 이미 폐쇄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원자력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 전반적인 것도 저희가 월성 1호기 감사를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정책 자체를 감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가덕신공항 같은 문제도 법으로 해결해 버리면은 감사원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감사원으로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음 질문은 매일경제 정주원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원장님 매일경제 정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업구조 재편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 앞으로 성장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사실 뭐 중국이 뭐 반도체를 쫓아온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뭐 지원을 하고 재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단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어떤 그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쿠키뉴스의 최기창 기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최기창 기자. 마이크 소거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준비가 안 됐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결국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지지율이 사실상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출마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 제가 감사원장직에 있으면서 사퇴할 때까지라도 제가 정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퇴한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최재형 후보는 상품은 괜찮은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저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다움, 최재형 다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전민경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전민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동개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주 52시간제 보완을 비롯해서 귀족 노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노동개혁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주 52시간제 이 부분은 저는 획일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족노조 문제는 이제 우리 특히 대규모 노조들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기득권이 돼버렸다. 심지어는 고용의 세습까지도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러한 귀족노조의 귀족노조의 그러한 모습들이 기업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청년들이 취업도 가로막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노조와 기업 간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노조와 기업 간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쉽지 않지만 꾸준히 설득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와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득하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른쪽 두 번째 우에 있는 그 뉴시스 김승민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뉴시스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고, 이제 평생 법관 그리고 감사원장으로만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원장님 기본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헌법 가치의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이 누군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본다면 원장님 좌우명이 의연 두 글자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좌우명 수준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뭐 헌법 가치를 처음부터 다시 가장 할까요? 잘 지킨 대통령까지는 들었고요. 그다음 예, 원장님 좌우명이 의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좌우명 수준으로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좀 깊게 끼친 책이 한 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우리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연이라는 것은 우리 저희 선친께서 늘 가훈으로 주장하셨던 그런 것인데, 의연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의연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가운데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정말 국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고, 자기의 정말 그 국난을 미리 준비하고 또 국난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점에서 아마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의연의 어떤 모습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널A 이다혜 기자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채널A 이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현장에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채널A 이다혜. 네네. 그 현장에서 뵙게 되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주자로서의 그 색채가 강하신데 중도나 진보를 어떻게 끌어안으실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선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을 드려서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분열에 제가 정치적인 빚이 없다, 이런 점은 짧게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결국 국민들이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나라의 미래의 비전을,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러한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실 것인데, 제가 보수적인 인사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균형 잡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랜 동안 법관 생활을 해왔고,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함께 그분들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조건영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 조건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젠더와 얽힌 공정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올해 약학전문대학원 폐지로 다시 학부에서 약대생을 뽑습니다. 약대 정원 2천여 명 중 서울권이 662명인데요. 이 중 절반가량인 345명이 여대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권 대학 절반에 대해 남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제약된다는 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1만여 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는 여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이슈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대 정원과 관련한 공정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정 논란을 해소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여대의 그 정원이 반이 넘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만큼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지금 질문하실 분들이 몇 분 남으셨는데요. 저희가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니투데이 박서연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앞서서 반도체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 조금 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이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셔서 그 지금 산업계에서는 이제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이 강한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부를 창출할지에 대해서 좀 산업 부문과 관련된 비전이 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 IT 분야 또는 전기차 또는 반도체 이런 부분 이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우리의 먹거리로서 우리 산업의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또 세제도 한번 검토해보고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박태흥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마 선언 그 영상 보니까 옆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해서 하는 거 정말 좋게 봤는데요. 이렇게 또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렇게 그 후보님의 그 정책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일단 사회적 약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면서 또 사회적 약자들의 도움과 또 일자리 창출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좀 강구해 보겠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김기철 공보팀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답변하느라 또 후보님도 애써 주셨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쉽지만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온라인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21분의 기자분들과의 질문 그리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된 정책에 대한 또 비전에 대한 말씀을 올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과 또 언론 여러분 함께 마주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마 일생일대의 그 가장 긴장된 순간을 겪으셨을 분이 계시죠? 사법시험 볼 때보다 더 떨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최재형 후보께서는 긴 시간 무대에 홀로 서서 마주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네, 별로 좋은 성적은 거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마라톤 완주한 기분입니다. 제가 처음 이 정치를 시작해서 아직 많은 이 저의 미숙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셨을 텐데 앞으로 좀 더 속력을 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과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